만약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김장수가 아무 말 없이 물만 한 모금 더 마셨다면요. 이 집안 사람들은 아직도 서로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누가 누구 인생을 어떻게 잡아먹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만큼 그날 저녁 한마디와 한 번의 고함이 너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별실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이지혁, 이수빈이 한쪽에 일렬로 앉아 있었고요. 맞은편에는 박진석 회장, 박성재, 그리고 단정한 한복 차림에 완벽한 미소를 띤 고성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수빈과 박성재의 상견례 날이었는데요. 두 집안 모두 이 자리를 백년 가약의 시작이라 부르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던 김장수가 지팡이를 짚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고성희와 눈이 마주친 김장수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노쇠한 눈빛이었는데도 그 안에서 번쩍이는 살기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전현이 왜 여기 있어? 중얼거리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별실 전체를 찢을 만큼 큰 고함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야, 솔레골 여자. 내가 여길 어떻게 기어 올라와. 젓가락이 탁 떨어지고 물잔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김다정이 황급히 아버지 팔을 붙잡았지만 김장수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솔레골에서 애둘 내팽개치고 도망간 년이 재벌 사모 흉내를 내고 앉았네. 내가 여길 감히. 깊게 눌러 쓴 목소리에서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공기중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어르신,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고성희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물었는데요.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지. 솔레골 보육원 앞에 쌍둥이 남매 버려두고 다음날 남자애 하나만 사라지게 만든 년이잖아. 그게 너잖아. 고성희. 순간 별실 전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고 박성재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눈만 치켜뜨고 새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수빈은 웃으려다 얼어붙은 입꼬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젓가락만 쥐고 앉아 있었고요. 사돈어른, 치매 오셔서 사람을 헷갈리시는 거예요. 고성희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잠깐 봉사활동 가서 봤던 사람을 저로 착각하시는. 착각? 김장수가 지팡이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릇이 덜썩거리며 흔들리더니 국물이 가장자리에 철벅 튀었습니다. TV만 틀면 나오는 그 얼굴을 내가 얼마나 봤는데 아픈 아들 지키는 엄마라며 울던 그 눈. 솔레골 보육원 앞에서 비 맞으면서 애들 끌고 서 있던 그 눈이랑 똑같아. 그 한마디에 상견례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얼굴은 붉어졌다 질렸다를 반복했고 결국 박진석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 정리를 선언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어르신도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박진석의 눈길이 새어머니를 스칠 때마다 숨은 의심이 번쩍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침착한 척 웃으며 절을 하고 나갔다가 복도를 걸어가면서 몇 번이나 구두 굽을 헛디뎠습니다. 뒤에서 날아오는 박성재의 시선이 등을 찌르는 것 같아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지만요. 집으로 돌아온 이신의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그러셔도 그렇지 상견례 자리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다정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수빈이 얼굴은 어떻게 하고요? 저쪽 집에서 우릴 뭐라고 보겠냐고요?
김장수는 소파 끝에 앉아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내가 괜히 그랬겠냐. 너도 그때 얘기 들었잖아. 솔레골 보육원 사건. 솔레골 보육원. 이지혁이 옆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비 오던 날 새벽 솔레골 보육원 앞에 버려진 남매. 다음 날 남자아이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기묘한 사건.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여자가 저 여자야. 김장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은 코트 입고 애들을 번갈아 안고 있던 그 얼굴. 다음 날 보육원 원장이 그러더라. 새벽에 도시에서 왔다며 남자애 하나 데리고 갔다고. 그게 고성이었다고. 김다정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확신하지. 몇 년 뒤부터 TV에서 보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시집간 싱글맘에 눈물 나는 성공기 뭐 그런 제목으로. 이름은 달라도 얼굴이 똑같더라. 솔레골에서 봤던 그 여자랑. 이야기를 들으며 김다정 머릿속에서 오래전에 덮어두었던 기억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보육원 남자애만 사라짐. 김다정의 어깨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남자애가 지금. 이지혁이 조용히 말끝을 이었습니다. 한우진일 수도 있겠네요. 순간 거실 공기가 쿵 내려앉은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의 집도 조용하지만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한 상태였죠. 성혜 씨. 박진석이 드물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늘 여보, 자기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고성이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 말씀 뭐야? 여보, 치매 오셨다잖아요. 옛날에 봉사활동에서 잠깐 본 사람을. 솔레골이 뭔데? 짧고 단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보육원 앞에 쌍둥이 버려졌다는 얘기는 또 뭐고? 박성재가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친아들도 아닌데 쉬한다는 말은 또 뭡니까? 이제는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입술 안쪽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어렴풋이 느껴졌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긴장이 올라와 있었죠. 여보, 성재야.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 내가 우진이 어떻게 키웠는데 몸 망가져가면서 병원 바닥 지켰잖아.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박성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한번 하시죠. 우진이가 친아들이라는 게 맞다면 누구보다 떳떳해질 수 있잖아요. 그 제안에 고성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날 뭘로 보고.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박성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오늘 같은 일도 생기면 회사에도 타격입니다. 아버지 체면도 있고요. 우리가 먼저 선제 대응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런 소리 못 나오잖아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얼굴만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답을 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할까 말까 고민할 일이 아니지. 박진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아들이면 떳떳한 거고 아니면. 그 뒤의 말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혼자 드레스룸에 숨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필요하면 검사도 해. 대신 손이 자동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전에 입부터 맞고 봐야지. 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사모님. 사람 좀 더 풀어요. 김장수, 김다정.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혀끝에 올려두기만 했던 이름을 꺼냈습니다. 한우진. 그놈 어디 숨었는지 어떻게든 찾아. 그때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 6층 한 병실에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입 벌려. 이거 진짜 맛있는 사과야. 지은호가 포크에 꽂은 사과를 한우진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한우진은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사과는 한 입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야, 내가 번 돈이면 내가 더 먹어야지. 나 환자라고 어른 대접 좀 해. 싫어. 나는 오빠 살아있는 거 보는 게 제일 비싼 선물이야. 지은호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동자 안쪽은 금방이라도 젖을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근데 오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 진짜 엄마 맞아? 한우진은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날은 맞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전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우진이 잠시 말문을 닫았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의 아니라고 믿고 싶어지는 날.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죠. 우진아. 형,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있지. 상견례가 아니라 폭로 현장이 됐어. 이지혁은 김장수의 난동, 솔레골이라는 지명, 보육원 얘기, 쌍둥이라는 단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솔레골, 보육원, 쌍둥이. 한우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빠, 우리도 쌍둥이잖아. 지은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우리 어릴 때 병원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하얘졌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지 않아? 한우진은 한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어떤 밤, 어른의 손에 팔이 잡혀 끌려가던 기억. 울어. 아픈 척해. 기침해. 그래야 저 아저씨가 우리 데려가줘. 불쌍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형? 우진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확인해 보고 싶어? 이제는 뭘? 그 여자랑 정말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는지. 그리고 한우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가 따로 있는지.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러면 2장 뽑자. 2장? 우진이랑 고성이 검사하나. 이지혁이 첫 번째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랑 정순이 아주머니 검사하나. 둘 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엄마랑? 지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가 엄마 딸이 아닌 게 아니라 오빠가 엄마 아들이라는 쪽으로 가보자는 거지. 형, 그거 너무 막장인데요. 우진이 겨우 웃었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 웬만한 막장은 다 찍었잖아. 여기서 조금 더 가는 건 덤이지 뭐. 며칠 뒤 작은 유전자 검사기관 상담실.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 2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봉투, 피검자 한우진 비교 대상 고성이. 두 번째 봉투, 피검자 한우진 비교 대상 정순이.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봉투가 먼저 열렸습니다. 유전적 연관성 없음. 친자 관계 부정. 한 줄짜리 문장이었는데 그 글씨가 한우진 눈앞에서 천장까지 튀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이렇게 조용한 글자인데 머릿속에서는 폭죽 터지는 소리가 나. 그동안 버티게 해준 마지막 핑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낳아준 엄마니까.
이제 그 말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사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전적 일치, 친모로 추정됨, 정순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빠 엄마야? 한우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보다. 뭐가? 처음 엄마 봤을 때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 눈가가 빨갛게 물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직 엄마한테 말하지 말자. 우진이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심장 약한 거 알잖아. 우리 둘이 먼저 머릿속 정리하고 가자. 안 그러면 엄마 또 쓰러진다. 그 말 속에는 정순이를 향한 애틋함과 미안함,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까지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 무렵 어느 저녁 이신의 집 장롱 깊숙한 서랍을 뒤지던 김다정은 낡은 남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울병원 신생아실 기록 외부 반출 금지. 봉투 안에는 오래된 복사본과 노트 조각이 몇 장 끼어 있었습니다. 수당 정산 완료. 입금 확인. 순위권 비밀 유지. 김다정의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순위?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 그리고 한쪽 구석에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K, S, H. 처음엔 담당 의사 이름인가 했는데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한 사람이 겹쳐 보였습니다. 고성희. 김다정은 결국 이지혁을 불러 앉혔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내가 실망할 얘기를 좀 해야겠다. 엄마가 날 실망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요. 억지로 농담을 던져보았지만 김다정 표정은 웃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내 할아버지 큰 수술 앞두고 돈이 한 푼도 없었잖니. 병원비, 빚, 전세 보증금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느 날 병원 쪽 사람이 그러더라. 김다정이 숨을 한번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신생아실 기록을 외부로 빼달래. 딱 한 케이스만. 대신 우리가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엄마 설마. 그게 정순이 씨 쌍둥이 출산 기록이었어. 이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그냥 한 명은 이미 죽었다고 들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어차피 죽은 애 기록 좀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지. 근데 며칠 후에 뉴스에 나오더라. 시골 보육원 앞에 버려진 남매 이야기.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 혹시 내가 넘겨준 그 기록 때문에 누가 그 애들을 건드린 건 아닐까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지. 내 아버지 수술비는 이미 써버렸고 범인이 누군지도 알 수 없었으니까. 이지혁의 시선이 봉투 속 이니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K, S, H. 엄마, 그 기록 가져간 사람 이름 기억나요? 얼굴은 흐릿한데 명함에 강해나 문화재단 홍보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 근데 조금 있다가 재단 이름이 바뀌고 이사장이 또 바뀌더니 김다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금은 고성희 씨가 이사장이더라. 순간 모든 퍼즐이 머릿속에서 끼워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즉, 엄마가 돈에 쫓겨 넘겨준 그 기록이. 이지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김다정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견례에서 아버지가 성희 씨 보고 소리쳤을 때 나도 알 것 같더라. 아, 이 여자가 그 끝이구나. 이제 판은 단순히 새어머니가 가짜 엄마였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재단, 보육원, 그리고 가난한 엄마들의 절망까지 하나로 꿰뚫는 커다란 줄기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줄기 맨 위에는
카메라 앞에서 늘 눈물 한 방울을 매끈하게 떨어뜨려 주던 고성이가 서 있었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어느 날 밤 병원 옥상 근처 휴게실에서 우진과 지은호, 이지혁 그리고 박성재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이지혁이 손가락으로 공중에 선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1번. 우진이랑 고성이는 혈연 아님. 2번. 우진이랑 정순이 아주머니는 친모자. 3번. 솔레골 보육원 사건, 신생아 기록 유출, 고성의 재단. 이게 다 한 줄로 엮여 있음. 4번도 있지. 박성재가 낮게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직 모른다는 거.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형? 일단 그 여자가 제일 아끼는 무대에서 제일 보기 싫어하는 그림을 보여줄 거야. 박성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자선 디너쇼. 고성이가 혼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모성의 밤이었죠. 형, 너무 막장 같지 않아요? 지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족 망신시키는 건데 망신당해야 하는 건 우리 쪽이 아니라 그쪽이지. 박성재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여자가 우리를 무대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각본 썼잖아. 이제는 우리가 대본을 들고 올라갈 차례야.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한 번쯤은 내 손에 들린 마이크로 설명될 필요가 있어. 드디어 자선 디너쇼 날이 다가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재계 인사들과 연예인들,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사회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었죠. 분장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던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난 완벽해. 누구도 내 과거를 열어볼 수 없어. 알약 몇 개를 꺼내 삼키고 진주 목걸이를 고쳐 메었습니다. 우진이만 다시 내 옆으로 돌아오면 돼. 나머지는 정리하면 되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우진이 이미 그녀 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편에 서 있다는 거요. 무대 중앙에 조명이 켜지고 고성이가 등장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떨리는 듯하지만 아름답게 조절된 목소리였습니다. 멀리 유학 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엄마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약속했어요. 내 몸은 망가져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고.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바닥에서 밤을 새우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내 간을 떼어줄 수만 있다면이라고요. 엄마니까요. 피를 나눈 내 아이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짓말. 연회장 중간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조명이 잠깐 깜빡이더니 대형 스크린 화면이 번쩍 바뀌었습니다. 유전적 연관성 없음. 친자 관계 부정. 붉은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떠올랐습니다. 저건 뭐야? 유전자 검사. 웅성거림이 밀려왔습니다. 무대 뒤쪽에서 휠체어 하나가 조용히 밀려 나왔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지은호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지혁과 박성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우진아? 박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우진은 마이크를 건네받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방금 저분이 말한 피를 나눈 아들이 저라고 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피가 사실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첫 번째 검사 결과지에 이어 두 번째 결과지가 떠올랐습니다. 한우진 정순이 유전적 일치, 친모로 추정,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진짜 엄마는 저분이 아닙니다. 우진이 고성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분은 제 인생을 위해 몸 바친 엄마가 아니라 제 인생을 위해 각본을 짜고 그 각본에 맞는 역할이 필요할 때마다 저를 끌고 다닌 사람일 뿐입니다. 고성이는 하이힐 굽이 휘청거리는 걸 간신히 버티며 서 있었습니다. 우진아, 정신 차려. 저건 누가 꿈인 건 25년 전부터였죠. 이번엔 사회자 마이크가 꺼지고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솔레골 보육원 옛 사진, 입소 기록, 그리고 서울병원 신생아실 기록 복사본.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의 음성이 화면 위로 깔렸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죽었다고 설명들은 엄마가 있었고요. 며칠 뒤 시골 보육원 앞에는 정체 모를 여자가 애들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남자애 하나만 사라졌고요. 영상은 재단 후원 내역, 신생아실 기록 유출 정황, 김다정의 과거 진술을 짧게 이어붙인 편집본이었습니다. 서울병원에서 돈 몇 장의 아이 기록이 외부로 넘어갔습니다. 그 기록이 솔레골에서 버려진 애들 중 쓸만해 보이는 아이를 골라내는 데 쓰였고요. 사람들 시선이 고성이에게 꽂혔습니다. 박성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동생입니다. 한우진. 박성재의 말을 듣는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힙니다. 우진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분은 제 아버지의 아내도 아니었고 제 보호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불쌍한 엄마 역할이 필요해질 때마다 저를 끌고 나와 눈물을 흘리던 사람일 뿐입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성혜 씨, 이게 다 뭐야? 고성이는 어딘가에라도 매달리고 싶은 눈빛으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건 다 조작이에요. 저 애들이 나를. 그러면 검사부터 설명해.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누가 조작했냐?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객석 뒤에서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순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 엄마입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와중에도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그랬어요. 한 애는 못 살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정순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아 있었네요. 남의 집 아들 행세를 하면서 저렇게. 고성이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들 미쳤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날 잡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번엔 이 지역이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쌓아 올린 탑의 절반도 안 보여준 거예요. 그 말과 동시에 또 다른 영상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공장 앞 도로 사고 현장 사진, 오래된 정비소 녹취록, 브레이크액이 이상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손댄 흔적 같았어요. 이건 뭔데? 박진석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정순이가 벽을 짚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몸을 떨었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트럭에 치여 숨진 남자의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고 그 얼굴은 지금의 한우진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사고 나고 얼마 안 있다가 재단에서 사람이 왔어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조용히 합의하면 아이는 재단에서 책임지고 키워주겠다고. 그때 전화로 제 귀에 대고 애 하나 좋은 집에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라고 웃던 목소리가 있었어요. 법정도 아닌 연회장 한복판에서 사건은 이미 재판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정순이가 고성이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 여자 목소리였어요. 순간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 여자 뭐야? 사람 팔아먹고 남편까지 죽인 거야? 언론 카메라는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대 위로 올라가 고성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성혜 씨, 여보, 나는 25년 동안 뭘 믿고 산 거지?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고 진주 목걸이가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당장 내려가. 오늘부로 넌 내 집안 사람이 아니다. 그날 밤 경찰차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진 고성이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아직 내 카드 하나도 안 꺼냈는데. 구치소 병동의 한 병실. 겉으로 보기엔 자살을 시도했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 재벌가 사모의 비참한 말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나가고 불이 조금 어두워지자 고성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휴대폰 하나가 나왔습니다. 역시 돈 쓸 줄 아는 애들이 제일 쓸모 있어. 예전에 자신이 키워준 장학재단 직원이 몰래 들여보낸 물건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영나야. 엄마, 나 기사 때문에 난리야.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우리 진짜 가족 맞지? 나 오빠랑 무슨 사이야? 손가락이 조금 멈칫했다가 곧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성희. 영나야, 너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딸이야. 엄마가 널 어떻게 데려왔는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중요한 건 절대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엄마 말만 믿어. 휴대폰 화면에 또 다른 메시지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보낸 사람 미상. 내 친아빠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니? 고성이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히 내 카드를 건드려? 영나의 출생 비밀은 그동안 그녀가 철통같이 숨겨온 마지막 조커였습니다. 안 되지. 내 편은 하나라도 남겨둬야지. 그녀는 그대로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우린 다 같이 지옥에 가야 공평한 거야. 한편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정 한켠에는 박진석, 박성재, 한우진, 지은호, 이지혁, 정순이, 김다정, 김장수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드라마의 모든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죠. 검사는 솔레골 보육원 유기 사건, 공장 사고 브레이크 조작 의혹, 재단 비리, 신생아 기록 유출, 사기 및 공갈, 온갖 죄목을 줄줄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성애 측 변호인은 예상대로 선의의 과잉과 불행한 시대의 산물 같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피고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과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가난한 엄마들을 대신해 책임지려다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지.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우진 측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구치소 병동 CCTV 일부와 병실에서 몰래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동정 여론만 끌어모으면 돼. 나 이런 판 깔아본 적 한두 번이 아니야. 영나한테 그 메일 보냈지? 가족이란 건 피 한 방울만 남아있어도 되는 거야. 법정 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변호인이 주장하던 반성하는 어머니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고성이는 굳은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다가 결국 희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 맞아. 피고인석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근데 왜 나만 욕해? 세상 다 그래. 돈 있는 사람, 머리 도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인생 조금씩 떼어 먹으면서 사는 거지. 나만 악마인 척하지 말라고. 법정 안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순이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목숨값이랑 내 애들 인생값을 당신 마음대로 정할 순 없었잖아요.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상 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덜 나쁜 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우린 당신이 깐판 위에 올라간 인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판에서 내려온 것뿐입니다. 남은 건 당신이 깐판의 가격을 치르는 일이고요. 판사는 긴 시간을 들여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달라붙어 물었습니다. 한우진 씨,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요. 막상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허전해요. 그래도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네. 그건 분명 좋은 일인데요. 우진이 옆에 서 있는 지은호와 정순이를 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밝혀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진실 때문에 망가졌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에 기자들조차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은 묵묵하게 흘렀습니다. 정순이 식당 한켠에는 어느 날 작은 종이가 하나 붙었습니다. 우진 앤드 은호 사연 접수함 억울한 인생 상담해 드립니다. 누가 장난인가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상자는 금세 빽빽해졌습니다. 사기, 빚, 가족 문제, 직장 괴롭힘.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들이 국물 냄새와 섞여 올라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진짜로 해보자.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막장보다 조금 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 일도 하고 사람 인생도 같이 리모델링 해주고. 이지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이름 바꿔야겠다. 리모델링 앤드 인생 AS 센터 이런 거 어때? 우진이 설거지를 하다가 툭 끼어들었습니다. 단 조건 있지. 또요? 우리 가족 인생부터 먼저 AS 하는 거. 우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다정이모, 성재형, 영락까지 다 같이 모여서 우리끼리라도 대본 다시 쓰자. 누가 누구 때문에 망가졌는지 따지는 대신 여기서부터 어떻게 살 건지만 써보자고. 조용히 구석에 서 있던 박성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 이 집안 막장 스토리 시즌 1은 여기까지. 시즌 2부터는 우리가 작가다. 한쪽에 앉아있던 박영나가 아직 복잡한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응? 나 아직도 누가 진짜 내 아빠인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우진이 웃었습니다. 나도 아직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 같이 찾아보면 되지 뭐. 정순이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찾자. 애들아, 엄마는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막장이라고 다 버려야 하는 건 아니더라. 어떤 막장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대본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때문에 사이다가 되기도 하더라.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성이가 마음대로 써내려가던 이 집안의 막장 대본은 그렇게 끝났고요.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를 어떻게 쓸지는 온전히 이 사람들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빠, 어느 날 밤 지은호가 우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드라마라면 작가는 이제 우리지? 우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응. 그리고 난 이제 악역은 안 맡을 거야. 충분히 했잖아. 지은호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자. 출생의 비밀로 시작된 막장 인생. 하지만 엔딩은 우리가 고른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혹시 당신 인생도 누군가가 써준 대본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펜을 빼앗아 들고 대본을 갈아엎을 수 있다는 거. 솔레골에서 시작된 한 장의 기록이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를 불러낸 것처럼요.